상우국, 상운진의 능가. 달빛이 하늘 한가운데 걸려 있었다. 능하는 꼬박 열초를 들여서야 자신이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천인경의 강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데 열초나 필요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의 몸에서 벌어진 일이 그만큼 상식을 넘어섰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전생에 그는 무도의 정점에 섰고 단도에서도 고금의 견줄자 없는 성취를 이루어 삼화인수를 창시하여 연단계의 혁명을 가져왔고 사람들로부터 단재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만족하지 못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파허경, 허공을 부수고 범을 신으로 바꾸는 전설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랐다. 그는 수많은 유적을 탐색한 끝에 흑혈곡에 들어섰고 수없는 위험을 지나 마침내 한 신비한 고탑을 발견했다. 고탑에는 금빛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그것은 몸을 불멸의 경지로 단련하여 천지와 함께 장구한 생명을 누린다는 무상의 공법, 불멸천경이었다. 하지만 천인경의 능한에게조차 불멸천경은 난해하기 짝이 없었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책을 읽는 듯 실말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공법 전체를 머릿속에 새기고 고탑을 더 살피려는 순간 고탑이 갑자기 진동하며 끝없는 신광을 쏟아냈고 그 빛은 그의 육신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의 혼은 소멸하지 않았고 희미한 각성 상태로 만년 동안 떠돌았다. 만년 동안 그는 오직 불멸천경을 연역할 수 있었을 뿐 그 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만 년 후 그는 공법의 첫 번째 층을 깨달았다. 천인경의 강자가 만년을 들여 고작 첫 번째 층을 이해하다니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괴물 같은 난이도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 천인경의 수명은 1000년도 되지 않으니 세상 누구도 이 공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능하는 그 기이한 방식으로 불멸천경의 첫 번째 층을 얻었고 이윽고 갑작스레 환생하여 16살 소년 능한의 몸으로 깨어났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든 어쨌든 나는 살아 돌아왔다. 비록 이 몸은 지금 연체 2층에 불과한 최악의 폐물이지만 나는 한때 천인경의 강자였고 무도의 정점에 섰던 자다. 재능이 부족하면 단약으로 보충하면 된다. 다시 정점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나는 드디어 불멸천경을 수련할 수 있다. 이 무상의 공법은 어쩌면 범계가 아닌 전설의 신계에서 내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층을 이해하는데 만년이 걸릴 리가 없지 않은가? 이번 생에는 반드시 선인들을 뛰어넘어 신위에 오르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16이 되어서야 겨우 연체 2층인가? 설마 지금의 무도가 그토록 쇠퇴한 것인가? 순간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능한의 기억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었다. 이제야 알겠다. 능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지금 겨우 연체 2층인 이유는 바로 연근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었다.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근을 지녀야 한다. 연근이 있어야 천지의 연기를 흡수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원력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근에 따라 연기를 흡수하는 속도가 달랐고 이에 따라 연근은 천지 현황 4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은 다시상 중 하세품으로 세분된다. 천급 상품이 가장 뛰어나고 황급 하품이 가장 형편없다. 연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핵심은 순도였다. 순도가 높을수록 좋은 연근인데 능한의 연근은 오행이 모두 섞여있는 가장 혼탁한 형태였다. 무도계에서 이 연근은 최하급에 속하며 황급 하품이라 해도 간신히 끼워 맞출 정도였다. 그래서 올해 16이 되도록 그는 겨우 연체 2층에 머물러 있었고 동년배들조차 못해도 연체 4층이나 5층에 도달해 있었다. 전생에 능하는 천연근이었고 그것도 구양화 연근이라는 천급 상품에 속했다. 여기에 단도의 천부가 더해지니 단약을 알게 삼아 고작 200년 만에 천인경에 오른 바 이는 고금의 유례없는 기록이었다. 오행자 병근? 이건 가장 낮은 연근이다. 그러니 아무리 몸주가 노력해도 연체 2층이 한계였던 것이지. 하지만 나에게는 오행자 병근 정도는 조금 불편할 뿐이다.
단약을 쓰면 된다. 많아야 400년이면 다시 정점에 오른다. 능하는 갑작스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급히 혼력을 집중해 단전에 있는 연근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놀람이 환희로 변하며 얼굴에 미친 듯한 기쁨이 번졌다. 이건 오행자 병근이 아니다. 오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돌연 한 송이를 이루고 있다. 오행원돌련, 극품 중의 극품. 구양화 연근보다도 희귀한 신급 연근이다. 몸주가 수련이 느렸던 건 신급 연근은 반드시 특별한 공법이 있어야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행천극공을 가지고 있다. 오행원돌련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공법이다. 100년. 아니, 50년이면 다시 천인경에 도달할 수 있다. 전생에 이미 천인경을 밟았던 능한조차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근은 타고나는 것이며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는 신이 되기 위해 수많은 유적을 돌며 비법과 공법을 얻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행천극공이었다. 전생에는 무도의 정점에 섰고 이번 생에는 다시금 영광을 쌓아 불멸의 신화를 쓰게 될 것이다. 몸주는 어떻게 죽은 것인가? 능하는 기억을 더듬었고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몸주는 능가 가주 능동행의 외아들이었고 어머니와 조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능가는 무도를 숭상하는 세가로 모든 자손이 물을 닦았다. 능동행이 가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장 강했기 때문이다. 오직 주먹으로 그 자리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능하는 연근이 나빠 어려서부터 폐물 취급을 받으며 온갖 멸시를 견뎌야 했다. 능동행은 아들을 위해 호양학원과 약속을 맺었다. 호양학원은 능한을 제자로 받아 전력으로 키워주고 그 대가로 능동행은 자그마치 자광지국에 들어가 학원이 잃어버린 오래된 물건을 찾아오기로 했다. 호양학원은 상우국 왕조가 세운 기관으로 자원이 넘쳐난다. 전력으로 키우기만 한다면 아무리 폐물이라도 충분히 취연경까지 올릴 수 있다. 물론 학원이 어리석을 리 없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이런 조건을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자광지국은 층층이 위험이 도사리는 죽음의 계곡이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 능동행은 일주일 전 이미 길을 떠났다. 어제 호양학원 사람들이 찾아와 오늘 약정대로 인원을 데려가겠다고 능가에 통보하고 갔다. 그런데 이때 능가의 대집사 능중관이 찾아와 전신에게 그 소중한 명액을 자기 손자의 몫으로 양보하라고 협상하러 온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능모우는 천재이며 앞날이 무한하니 이런 기회는 한낱 폐물에게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신이 당연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이것은 그의 부친이 목숨과 맞바꾼 기회였다. 그러나 능중관이 말하는 협상이란 실상은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 그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다. 전신은 참지 못하고 손을 올렸지만 능중관은 연체를 오래전에 넘어선 추원경 강자였다. 손가락 하나면 전신을 누를 수 있는데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주먹 한 방에 전신은 중상을 입고 곧장 자신의 방에 갇혔다. 분명 호양학원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능동행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중상을 입은 전신은 결국 울분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능하는 낮게 코웃음을 치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명액을 능중관과 그 손자가 빼앗는다니. 둘 다 파렴치하기가 극에 달한 족속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능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곧바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되살아났다고 해서 부상까지 사라질 리는 없었다. 그때 그는 문득 놀라 눈썹을 치켜세웠다. 뭐지? 내 린캔도 손상돼 있잖아. 능중관의 일격은 그의 린캔까지 상처를 남겼다. 린캔이 손상되면 보통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어 매우 성가신 일이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린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7가지다.
그중 4가지는 너무 비싸서 능가를 몽땅 팔아도 살 수 없다. 게다가 내 린켄은 가볍게 다친 정도이니 고급 약재는 필요도 없다. 남은 3가지 중 2가지는 단약으로 조제해야 한다. 지금 내 련체 2층의 투육로는 무리다. 그러니 선택지는 단 하나, 원시명액이다. 약재를 비율대로 배 앞에 끓이기만 하면 된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 능중관과 그 손자를 막아야 한다. 내가 그 명액을 탐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숨으로 바꿔온 기회를 저 파렴치한 둘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는 다리를 포개고 앉아 불멸천경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 신비한 천경을 운전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전생에만도 10,000년 넘게 추론하며 갈고 닦은 터라 조종은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웅웅 울리는 소리와 함께 몸속에서 왕성한 생기가 피어오르고 원력이 크게 소모되는 대신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다. 역시 불멸천경이다. 처음 운전했을 뿐인데 이 정도라니. 게다가 이건 다른 공법과 완전히 다르다. 평범한 공법은 린켄으로 천지령기를 흡수해 원력으로 바꾸지만 불멸천경은 반대로 원력으로 육체를 단련하고 상처까지 치료한다. 극치에 이르면 불사불멸도 꿈이 아니겠지? 그러니 천경이라 불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내 단계가 낮아 린켄까지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능하는 눈을 뜨고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 모렴치한 늙은이 능중관을 한번 만나줄 때가 됐군. 기분 좋은 선물을 안겨줘야지. 그는 신발을 신고 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구의 한 인물이 그 앞을 막아섰다. 이 자의 이름은 장원으로 능중관이 부리는 충견이었다. 한 소공자, 대집사께서 오늘은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장원은 희죽이며 웃었다. 비록 눈앞의 소년이 가주의 외아들이라 해도 그저 폐물일 뿐 그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존재일 따름이었다. 능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감히 나를 막아? 막아선 자는 바로 너다. 대집사는 오늘 절대로 능한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했고 필요하면 손을 써도 무방하다고 명령했다. 장원은 웃음기를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대집사님의 명령입니다. 부디 저를 난처하게 하지 말아주시지요. 한 소공자. 능중관이라는 늙은 개는 참으로 조심스러운 자였다. 능한을 중상으로 만들고도 안심하지 못해 문지기까지 붙여놨으니 이것만 봐도 손자를 호양학원에 들여보내는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또한 불보듯 뻔했다. 꺼져라. 능한은 냉혹하게 내뱉었다. 한 소공자, 이것은 대집사. 쾅. 능한이 손을 들어 그대로 따귀를 내리쳤다. 내가 뭐라고 감히? 꺼지라면 조용히 꺼져야지. 뭐라고? 자기가 폐물에게 뺨을 맞았다고? 장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쓰다듬었다. 저 폐물 따위가 감히 손을 올리다니, 그것도 마치기까지? 이게 무슨 웃기는 일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문득 능중관이 필요하면 손을 써도 된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고 입가에 잔혹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한 소공자,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쾅. 능한의 손이 2번째로 번개처럼 날아가 장원의 뺨에 다시 한번 정확히 꽂혔다. 장원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폐물에게 뺨을 2번이나 얻어맞았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그는 더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연체 2층의 폐물 따위가 자신 같은 연체 4층에게 2번이나 따귀를 날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크게 고함치며 능한에게 달려들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쓰레기를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것. 장원의 주먹이 힘차게 뻗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일었다. 능한은 매우 평온했다. 전생에 그라면 손가락 하나로 장원 같은 자 10만 명도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 그는 연체 2층의 육신을 쓰고 있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만 어디까지나 조금일 뿐이었다. 이 육신의 주인은 본래 천인경의 강자였고 그 시야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장원이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는 순간 능하는 이미 주먹의 궤적과 다음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먹이 날아오는 찰나 그는 이미 대응을 마쳤다. 휙 주먹이 날아오자 장원의 입가에는 잔인한 비웃음이 걸렸다. 이 일격이 제대로 꽂히면 능하는 그대로 반격할 힘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두들기면 된다. 맞았다. 장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분명히 능한의 얼굴을 향해 꽂힌 주먹이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빗나갔다. 능한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정확하게 피해낸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잰 듯 딱 맞아떨어진 거리였다. 능한의 코끝 바로 앞. 우연이겠지의 장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능한의 손바닥이 다시 날아왔다. 쾅!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장원은 또다시 따귀를 얻어맞았다. 죽여버리겠어. 장원은 침을 내뱉으며 고함쳤다.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능하는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몸을 뒤로 약간 젖히자 장원의 주먹은 또 허공을 갈랐다. 능한의 손이 스치듯 지나가고 이어서 오른발이 매섭게 뻗었다. 퍽! 장원의 중요한 곳에 정확하게 꽂혔다. 아악! 연체 4층이면 뭐하나. 그곳을 단련할 수는 없는 법의 장원은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두 손으로 아랫도리를 감싸 쥐었다.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너 정말 음흉하구나. 장원은 몸을 떨며 이를 갈았다. 얼굴은 일그러져 사람의 형체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쾅! 능한의 손바닥이 다시 한번 내려쳤다. 장원의 입에서 부러진 이빨이 튀어나갔다. 능한은 전혀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걔는 결국 걔일 뿐이구나. 어금니가 나올 리가 있나? 장원은 치욕에 눈이 뒤집혔다. 연체 2층 따위에게 무릎 꿇은 채 따귀를 맞다니 이보다 큰 모욕이 있을까? 반격하고 싶었지만 방금 얻어맞은 곳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 치밀었다. 그러나 능한이 능중관의 일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끝장이다. 능중관의 성격을 잘 알기에 임무를 실패하면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한 소공자,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길 떠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소공자는 중독됐습니다. 이 방을 벗어나면 곧바로 독이 터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원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능한을 이 자리에 묶어두어야 했다. 능한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서툰 연기로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그는 발을 들어 능원을 그대로 걷어찼다. 지금은 개같은 앞잡이에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었다. 반드시 능중관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모든 것이 남의 차지가 되고 말 것이다. 능원 따위는 능한의 마음속에서 이미 의미가 없었다. 반대로 능중관만 모습을 드러내면 능원은 자연히 처리될 것이다. 굳이 그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었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라. 뒤에서 울먹이는 비명 같은 애원이 들려왔다. 능원은 이미 자신에게 닥칠 비참한 결말을 본 것처럼 전율하고 있었다. 스스로 부른 화는 스스로 감당할 뿐 동정할 가치도 없었다. 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몇 분 후 그는 한 응접실 앞에 도착했다.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안쪽에서 늙었지만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유소저, 어서 오십시오. 응접실은 안문과 외문, 두 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안문은 내원을 잇고 외문은 대문으로 이어진다. 발을 들여놓기 전 문발 사이로 5명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 넷, 여자 하나,
여자를 제외한 4남자는 모두 능가의 사람들이었다. 그중 약 60으로 보이는 자가 바로 대집사 능중관이고 나머지 셋은 그의 2 아들과 한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능한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능중관의 장손 능무운이었다. 능한의 시선은 자연스레 유일한 소녀에게 향했다. 전생 천인경의 눈을 지녔던 그조차 감탄할 만큼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가을 물결 같은 눈동자, 눈처럼 고운 피부, 어찌 내려앉아도 절세 풍모가 흐르는 얼굴. 17이나 18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이미 국색을 뛰어넘는 기세가 있었다. 문제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차갑다는 것이었다. 마치 얼음산처럼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배척의 기운이 흘렀다. 이 소녀는 분명 호양학원의 사람. 그리고 지금 그의 목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존재였다. 능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더욱 기막힌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양측이 자리를 잡아 서로 마주 앉았다. 시녀 몇 명이 향긋한 차를 올려놓고 조용히 곁에 섰다. 능가에서 학원에 보낼 사람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유우동이 입을 열었다. 서늘하지만 청아한 목소리, 그 속에는 옅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거래를 통해 학원에 밀어넣는 행위를 무엇보다 싫어했다. 명령이라 온 것이지만 앞으로 같은 학원 제자가 될 사람에게 호감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준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능중관은 서둘러 대답했다. 나이는 유우동의 할아버지 뻘이지만 무력의 경지는 2 사람 모두 동일한 축원경이었다. 무의 세계는 나이와 상관없다. 강한 자가 존중받을 뿐. 더구나 능중관은 그녀의 기운이 자신보다 조금 높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는 축원 6층이지만 이 소녀는 7층, 아니 어쩌면 8층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손자를 호양학원에 들여보내고 싶었다. 몇 년만 지나면 능동행을 뛰어넘고 다시 가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터였다. 무은아, 어서 유사우를 배견하지 않겠느냐. 능중관이 능무운을 돌아보며 말했다. 예, 할아버지. 능무운은 극진한 공손함으로 2 손을 모아 유우동에게 인사했다. 무운, 유사우를 배견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뜨거운 열기가 스쳤다. 차갑고도 강렬한 미녀, 그런 여인을 향한 야심이 가득했다. 그는 믿고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우동은 미묘하게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녀가 기억하는 능가에서 뒤로 손을 써 학원에 들여보내려는 자는 능한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와 무슨 상관이랴. 그녀의 임무는 그저 사람을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준비가 끝났다면 곧바로 출발하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유소저, 부디 몇 날 더 머무르시어 저희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능중관이 급히 붙잡듯 말했다. 그는 이 소녀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어두고 싶었다. 그래야 훗날 손자를 보살펴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필요 없다. 유우동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몸을 돌렸다. 잠시 멈춰라. 청명한 목소리가 울렸고 능한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순간 능중관 일행 넷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들이 아무리 이 능가의 패물을 무시하더라도 지금의 그들은 이미 도둑질을 감행하고 있는 처지였다. 도둑은 원래 양심이 찔리는 법이다. 하나, 내가 다쳤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돌아가 요양해라. 능무우는 잽싸게 반응하며 능한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는 즉시 능한의 움직임을 제 앞에 입을 열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다. 그의 경지는 련체 7층. 실력은 능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련체경은 총 9층으로 나뉘며 보통 1층에서 3층까지를 련체 전기, 4층에서 6층까지를 중기, 7층에서 9층까지를 후기라 부른다. 이 3단계의 무자는 실력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예를 들어 련체 9층은 련체 8층을 압도할 수 있지만 련체 1층이 련체 2층과 맞붙을 때는 그만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능한이 능원보다 2층 낮았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대단계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능무우는 련체 7층, 즉 련체 후기. 능한과는 무려 2개의 대단계를 넘는 격차였다. 이것은 넘을 수 없는 붉은 골짜기와도 같은 간극. 비록 능한이 전생의 천인경의 강자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초가 너무 낮기에 그 차이를 메울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능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치고 상대가 손을 뻗어오는 순간 주먹을 번개처럼 치켜들었다. 능무운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다. 그는 능한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몰랐지만 능가 전체가 인정하는 폐물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되겠는가. 그는 원력을 운전해 가슴의 근육을 단단히 조였다. 쇠처럼 단단한 체벽, 능한의 주먹 한 방쯤은 그대로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터였다. 지금 중요한 건 능한의 입을 막아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과연. 능한의 입가에도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다. 상대가 이렇게 반응해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보자. 쾅. 능무운이 피하지 않았기에 주먹은 그대로 박혔다. 능무운은 여전히 조소를 띠며 능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나, 내가 너를 데려. 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속이 끓어오르듯 요동치며 당장이라도 장기가 모두 튀어나올 것 같았다. 능무운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얼굴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능한 역시 정확히 7걸음을 물러났고 뒤쪽 벽에 몸을 기대고서야 버틸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능한은 방금 주먹에 비밀스러운 기술을 실었다. 이름하여 격산진. 방어를 뚫어 내부에서 폭발시키는 권법이었다. 능무운이 아무리 원력으로 방어했다 해도 능한의 권력은 근육층 넘어 내부에서 폭발했으니 그 충격은 훨씬 컸다. 다행히 능무운이 련체 7층이었기에 이 정도로 끝났을 뿐, 아니었더라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천인경 강자를 우습게 여긴 대가였다. 자초한 고통이었다. 물론 련체 7층은 역시 련체 7층. 원력의 반작용은 여전히 능한이 감당하기엔 너무 컸다. 그래서 능한 역시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야 했고 충격으로 오른손마저 탈골되었다. 딱 능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왼손으로 또각 소리를 내며 오른손의 뼈를 원위치에 맞췄다. 지금에야 능중관 일행이 정신을 차렸다. 누구도 화와 두려움이 뒤섞이지 않은 이가 없었다. 분노한 이유는 능한이 능무운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분명 폐물이라 여겼던 이가 어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시녀들 역시 멍하니 굳어버렸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한 소공자란 말인가? 어찌 이렇게나 사납고 거친가? 주먹 한 방에 능무운 소공자가 피를 토하다니. 작은 잡것,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독한 놈. 능중관이 즉시 고함쳤다. 무은이는 그저 내 걱정이 되어 방으로 데려가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잔혹하게 손을 쓰다니 미친 개자식 같으니. 역시 교활한 노여우. 말 한마디로 바로 누명부터 씌운다. 능무운도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고 그의 두 눈에는 능한을 향한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능가의 천재. 그런 자신이 폐물에게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존심이 절대 용납하지 못했다. 그러나 능한은 두 할아버지와 손자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시선을 유우동에게 돌려 말했다. 아가씨, 너 병이 있어? 뭐? 능중관은 지금 당장 손을 쓸 생각이었으나 이 말을 듣고 억지로 멈춰섰다. 상대는 호양학원의 제자. 호양학원은 무국황실직속,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배경 또한 강력하다. 감히 그 앞에서 병이 있다고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지. 잘 됐다. 다음 순서는 능동행을 끌어들여 칼 빌려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가주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완벽하다. 능동행아 능동행,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내 아들은 패물이면서 게다가 집안을 말아먹는 왕중왕이다. 유우동은 능한을 보며 눈에 노골적인 혐오를 띄었다. 그녀는 미색으로도 유명했고 황성 8대 가문 중 하나인 유가의 귀녀였다. 유가는 황실 다음으로 강한 가문. 자연히 그녀에게 비위를 맞추려는 남자는 넘쳐났다. 심지어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냉랭한 척 연기까지 했다. 그러니 능한 같은 이는 그녀에게 파리와도 같은 존재였다. 게다가 이렇게 말로 비난하는 방식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흥미가 생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오직 혐오뿐. 대담하구나. 능중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꾸짖었다. 어서 무릎 꿇고 유소적게 사죄드려라. 능하는 가볍게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내게 무릎을 꿇으라 명할 수 없다. 그는 유우동에게로 걸어갔다. 세 걸음 앞에서 멈췄다. 이 이상 가까워지면 상대가 반드시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얻어맞을 생각은 없었다. 너 10살 때부터 이유 없이 쓰러진 적이 있지? 처음엔 1년에 한 번 정도였지만 갈수록 횟수가 늘어. 지금은 열여 며칠에 한 번씩 기절하지? 능하는 목소리를 낮추어 유우동만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류우동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결함은 류가 안에서도 몇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랑한이 어찌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랑한을 다시 평가하며 물었다. 원인을 아느냐? 당연하지. 랑한은 오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이런 말을 꺼낼 리도 없었다. 내 병은 삼음절맥이라 한다. 하늘이 내린 저주와 같은 체질이다. 삼음절맥을 지닌 자는 보통 20살을 넘기지 못한다. 20살이 되는 해, 또 한 번의 실신 속에서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게 되지. 류우동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의 말을 믿고 있었다. 병세가 악화된 뒤로 집안은 그녀를 데리고 수많은 명의를 찾아갔다. 모두 손을 들었고 이름조차 모르는 병이라 했다. 다만 한 명의 명의가 말하길 실신의 횟수는 점점 잦아지고 언젠가 깨어나지 못할 날이 온다고 했다. 이제야 자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나 그렇다면 무엇하랴. 무국의 명의들조차 전부 포기한 병을 랑한이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그때 랑한이 입을 열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류우동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으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관직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끝없는 수련 자원을 줄 수도 있다. 랑한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삼음절맥을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하나 삼음현공을 수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법을 알고 있다. 가르쳐 줄 수는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너는 내 시위가 되어라. 그 말에 류우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류가의 귀녀이며 무도 천재로서 17의 나이에 이미 축원 8층에 도달했다. 그런데 겨우 연체 2층의 꼬맹이가 자신을 시위로 삼겠다고? 그 자신감과 담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랑한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억울해할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더 넓은 하늘을 줄 수 있다. 더 높은 무도 정점에 이를 기회를 줄 수 있다. 7대 절지, 4대 살곡, 3대 현해.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유혹하듯 깊이 파고들었다. 삼음절맥은 물론 천지의 저주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길을 남겨둔다. 이런 체질을 가진 자는 보통 천급 영근을 품고 있으며 삼음현공만 익히면 언젠가 단번에 하늘로 치솟을 수 있다. 류우동의 심장은 떨려왔다. 그녀에게 있어 무도는 생명이었다. 랑한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그녀의 집착을 정통으로 찔러왔다. 비록 류우동의 마음이 흔들렸으나
랑한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위가 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살짝 열어 말했다. 다른 조건을 내놔. 랑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지금 축원 8층의 정점에 있지? 나도 성의를 보여야겠지? 두 구절만 가르쳐 주마. 삼음축원, 도신도, 삼화취정, 판응소. 처음에 류우동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겨우 연체 2층의 존재가 무슨 대단한 구결을 말한단 말인가. 대부분은 신비한 척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구절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원력이 요동쳤다. 마치 축원 9층의 문이 눈앞에서 열리는 듯한 느낌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물론 언젠가 축원 9층으로 돌파할 자신은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뒤였다. 그런데 지금 잔이라 단 하루면 충분했다. 심지어 지금 당장 폐관해도 당장 돌파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충동이 솟구쳤다. 단 두 구절로 이런 변화라니 너무 지나치다. 이것이 바로 삼음현공의 공통법칙 두 구절이다. 어때? 랑한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의도적으로 힘을 실어 말했다. 내 시위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상의 신공을 모두 전수해주겠다. 푸슉. 랑중관 일행 4명은 죄다 뿜어버렸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일이 또 있을까? 집안에서조차 천하의 폐물이라 부르는 놈이 호양학원의 천재를 시위로 삼겠다니? 게다가 무상의 신공을 전수하겠다고? 허풍도 정도가 있지. 이건 하늘을 뚫는 허풍이었다. 얼빠진 것도 정도가 있다. 보고 있자니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시녀들 또한 입을 손으로 가리고 숨죽여 웃었다. 그들은 랑한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랑중관 일행이 류우동에게 보이는 태도만 봐도 이 소녀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류우동의 표정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랑한 앞에 도달했고 오른손을 갈고리처럼 뻗어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삼음현공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랑한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 황천길에서 곧 너를 보게 될 테니까. 동행이라도 할 수 있겠군. 류우동의 손아귀 힘이 더욱 강해졌다. 옥같이 고운 손가락이었지만 지금은 강철 갈고리처럼 그의 숨통을 짓눌렀다. 곧 랑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사지가 경련을 일으켰다. 랑중관 일행은 전혀 말릴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류우동이 랑한을 당장 죽여주길 바라고 있었다. 말할 것이냐? 류우동의 손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랑한은 비틀거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랑가문은 그에게 극도로 위험한 곳이다. 그는 반드시 강력한 호위가 필요했다. 류우동이 어떤 약속을 내건들 소용없다. 그녀를 붙잡아 곁에 두는 것, 그것만이 그의 생존이다. 그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다. 단지 성장할 틈만 있다면 그때는 랑가 따위 무엇이 대단하단 말인가. 류우동은 다시 힘을 주었고 랑한의 몸은 심하게 경련하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사지에 더는 힘이 없고 미동조차 사라졌다. 정말 끈질긴 놈이었다. 류우동은 한숨을 내쉬고 원력을 흘려보내 랑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숨이 터져나오자 랑한은 눈을 번쩍 뜨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3년. 류우동이 말했다. 길어도 3년이다. 그 3년 동안은 내 명령을 들을 수 있다. 3년 뒤 그녀는 20살이 된다. 그때까지 한 번에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혼절이 없다면 그녀는 완전히 자유다. 푸슉. 랑중관 일행 넷이 또다시 뿜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람과 어리둥절함이 섞여 있었다.
분명 귀가 잘못된 것이다. 류우동. 방금 랑한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랑한의 시위가 되겠다고? 폐물의 부하가 되겠다고? 이건 절대 잘못 들은 거야. 랑한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미소를 띠고 손을 들어 말했다. 말은 그렇게 정했다. 3년이면 그가 자라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적어도 랑중관 일행 따위는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 쿵. 류우동도 손을 들어 그의 손바닥과 마주쳤다. 이것이 바로 무인의 약속이었다. 너무 부드러웠다. 손을 맞댄 순간 랑한의 마음속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그는 전생의 천인경의 강자였고 단도대사였으며 수많은 절세미인들이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지금은 전생의 기억과 이 몸의 영혼이 융합되어 마치 16시절의 소년처럼 감정이 불끈불끈 솟아올랐다. 이 변화가 좋았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다. 바로 그때. 류소저, 이 어린 놈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본론을 이야기합시다. 랑중관이 끼어들었다. 그는 랑한이 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장원이라는 바보놈도 떠올랐다. 폐물 하나 제대로 못 지켜? 돌아오면 당장 죽여버릴 것이다. 랑한이 차갑게 시선을 던졌다. 이 호양학원 입학 자격은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얻어온 것이다. 지금 아버지는 자광지곡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는 그걸 빼앗아? 부끄럽지도 않느냐? 버릇없는 것. 늙은 나에게 그따위 말투를 쓰다니. 랑중관이 고함쳤다. 원래 류우동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방금 랑한과 약속을 맺은 이상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랑 집사,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랑중관은 랑한은 무시해도 되지만 류우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호양학원의 대표이며 실력 또한 그보다 위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무시한단 말인가? 서둘러 그는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랑동행 가주의 아들입니다. 랑동행이 사욕을 부려 몰래 이 자격을 아들에게 넘기려 했지요. 저는 그저 대국을 위해 이 자격을 진정 가치 있는 곳에 쓰려 했을 뿐입니다. 랑한은 냉소를 터뜨렸다. 대국을 위해? 랑중관, 너는 염치라는 게 있냐? 이 자격은 내 아버지가 목숨으로 바꿔온 것이다.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참견할 일인가? 내 목적은 내 손자의 손에 이 자격을 쥐어줘서 훗날 그가 내 아버지보다 앞서 나가게 하고 그 힘으로 내가 가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날카롭게 내질렀다. 기녀짓은 해놓고 정절비를 세우겠다는 건가? 염치도 없는 추악함이다. 능한이 호되게 욕을 퍼붓자 능중관은 분노로 온몸을 덜덜 떨었다.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기세였다. 내 이놈, 감히 노부를 능멸하다니. 능중관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낱 폐물 주제에 감히 자기 코앞에서 욕을 해대다니. 이대로 놔두면 화병으로 내상이 생길 지경이었다. 능한은 비웃기만 하며 유우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호양학원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흥미도 없다. 그 거래는 무효다. 대신 호양학원에서 약간의 영약으로 보상하면 된다. 좋아. 유우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를 제대로 기르려면 원래도 영약이 많이 드는 법이다. 안 된다. 능중관이 즉시 소리쳤다. 그 명액은 모은의 것이다. 너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노구, 귀가 막혔나? 그건 명백히 아버지가 목숨 걸고 얻어낸 명액이다. 너랑 무슨 상관이지? 능한이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이어 유우동을 향해 시선이 옮겨갔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능한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 노구를 묶어둬라. 내가 저 모렴치한 늙은이의 뺨을 몇 대 쳐야 하겠다. 유우동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능한이 이미 진심을 보였다. 그녀에게 값어치 높은 구결 2주를 내준 만큼 그녀 또한 응답해야 했다. 뭐라고? 유우동이 정말로 능한의 시위를 막겠다고? 시위라고 들으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저 수행 동반자이자 하인이다. 호양학원의 천재가 다른 이의 시위가 되길 자처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또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갔다. 유우동은 천천히 일어서며 능중관을 향해 눈빛을 날카롭게 좁혔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선에서 강렬한 전의가 뿜어져 나왔다. 유 선배, 저 자식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편 능모은은 절규하듯 외쳤다.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어찌 유우동 같은 재능과 지혜를 가진 여인이 능한의 말장난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절세 미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 쫓아온 존재였다.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속을 만마리의 파리가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었다. 스스로 묶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느냐? 유우동이 담담하게 말했다. 유우동은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축원 8층, 반면 능중관은 축원 6층. 겉으로는 2층 차이지만 하나는 축원 후반, 하나는 중반. 그 격차는 사실상 한 경지를 넘는 수준이었다. 능중관은 노여움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유소저, 정말로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돕겠다는 겁니까? 노구, 입 좀 깨끗이 해라. 능한이 한쪽에서 태연하게 말했다. 이 말에 능중관 일행넷은 당장이라도 토혈할 듯 분통이 터졌다. 자기는 계속 노구라고 부르면서 남더러는 입을 깨끗이 하라니. 이건 완전히 관청은 불을 질러도 되고 백성은 촛불도 켜지 못한다는 격이었다. 실로 패도 그 자체였다. 능한은 가볍게 웃었다. 패도면 어떠랴. 전생에서도 그는 유명한 수호관이었다. 내 사람을 감싸는데 이유 따윈 필요 없었다. 남들 앞에서는 무조건 내 편을 세우고 옳고 그름은 문 닫고 나서 따지던 자였다. 능중관 일가가 이토록 업신여기는데 참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유우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몸선이 가볍게 솟구치더니 능중관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요선 같아 한 점 살기마저 느껴지지 않는 우아한 자태였다. 그러나 능중관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자신은 축원 중기, 상대는 후기. 이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협곡이었다. 하지만 능중관은 능한에게 뺨을 맞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죽어도 반격해야 했다. 최소한 도망칠 틈이라도 벌어야 했다. 쾅. 그는 능가의 절악인 삼과수로 응전했다. 이 무공은 황급 중품으로 능가의 3대 절악 중 하나였다. 능가는 바로 이 세 절악을 바탕으로 상운진의 양대 가문 중 하나로 올라섰다. 그 위력은 말 그대로 전륜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상대는 유우동이었다. 소절매수. 얼음 같은 미인이 가볍게 외치며 손을 뒤집었다. 그 동작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능중관은 연달아 뒷걸음질 쳤고 늙은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소절매수. 황급 상품의 무공이었다. 수준에서 밀린다. 무공에서 밀린다. 능중관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수십 년 간전 경험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유우동은 무도 천재였다.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전투 감각의 깨달음이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다. 부족한 경험을 그대로 상쇄해버릴 만큼. 그런 상대를 능중관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겨우 60 수합 만에 능중관은 완전히 제압당했다. 단전이 봉쇄되어 원력이 돌지 못하고 평범한 인간과 다르지 않은 처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능가의 세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뛰어들고 싶었지만 유우동의 실력에 겁을 먹어 그저 눈이 튀어나올 듯 능한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들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능한 때문이라고만 여겼다. 능한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일이 어찌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는 것이다. 능한은 유우동을 보며 말했다. 너, 출수 방식 조금만 바꾸면 전투력 더 강해진다. 예를 들어 17번째 초식, 오른손을 조금 낮추고 왼손을 두 치 올리면 바로 상대를 묶을 수 있다. 처음에 유우동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능한이 우연히 상고시대의 보물을 얻어 고급 비수를 조금 손에 넣었고 그 덕에 자신의 관문을 느슨하게 하여 돌파하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까의 전투를 떠올리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능한의 말이 전부 정확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그렇게 했다면 전투는 훨씬 일찍 끝났을 것이다. 그녀는 모르게 능한에게 약간의 경의를 품었다. 저 눈, 너무 무섭다. 능한은 속으로 웃었다. 그가 누구인가? 만년 전 무도왕이었다. 어찌 한 소녀에게 위축되겠는가? 그는 능중관 앞에 다가가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감히. 능중관이 눈을 부릅떴다. 만약 능한에게 따귀를 맞기라도 한다면 이후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파! 능한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리쳐 능중관의 뺨을 후려쳤다. 쉿! 능가의 세 사람과 다섯 시녀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진짜로 때렸다. 능가의 대집사 능중관이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한 패물에게 뺨을 맞은 것이다. 쳇, 이 노구는 얼굴이 왜 이렇게 두껍냐? 내 손이 더 아프네. 능하는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당연한 일이다. 연체 환경은 원력으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단련하는 단계. 근육 하나마다 원력이 배어 있어 한 주먹, 한 발차기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터진다. 능중관은 이미 축원경. 완전한 연체 단계를 거친 몸. 그러니 얼굴 역시 원력으로 단단히 단련되어 있다. 연체 중기에 전력으로 때려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그저 아프고 살이 터지며 피가 나올 뿐 상처를 입히려면 병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다. 수치다. 연체 2층의 패물이 그것도 다섯 시녀 앞에서 자기 뺨을 때렸다.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는가. 소문이라도 퍼지면 그는 평생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능중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 일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 내 시장 앞에서 아직도 나를 위협하네. 참 멍청하기도 하지? 능하는 길게 숨을 내쉬고 유우동을 향해 말했다. 주인을 위협하는 자가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유우동의 얼굴 근육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육아의 금지오격. 어찌 남의 시장처럼 행동하는데 익숙하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말했다. 죽일까? 이 말이 떨어지자 능중관의 두 아들과 능무은 모두 혼비백산했다. 능중관은 그들의 핵심 인물이다. 그가 죽는다면 그들의 권위는 능가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능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늙은 개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직접 처리해야지. 다만 그는 한 발을 들어 올렸다. 죽을 죄는 없으나 산죄는 반드시 치러야지. 쾅. 능하는 능중관의 얼굴을 힘껏 밟아버렸다. 이빨 몇 개와 피가 동시에 튀었다. 노구야, 내 아버지는 목숨 걸고 위험지로 들어갔는데 넌 그의 희망을 빼앗았다. 맞아도 되지 않겠냐? 너에겐 아들이 있고 손자도 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없을 줄 아느냐? 어제는 힘으로 밀어붙여 나를 중상으로 만들었지? 그게 어른의 태도냐? 너 스스로 체면을 버렸는데 내가 왜 너를 어른으로 대접해야 하지? 능하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씩 내려쳤다.
몇 번을 얻어맞고 나서야 능중과는 머리가 산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가 절반은 빠져나갔다. 하지만 겉모습이 비참할 뿐. 무인의 생명력으로는 내상이 없는 한 외상은 금방 회복된다. 그러니 능하는 마음껏 때렸다. 죽일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능중과는 더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속으로는 이 악물고 맹세했다. 언젠가 능동행을 진누를 힘을 갖추면 능한 부자를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팔 아프네. 능하는 몽둥이를 던지고 말했다. 우동, 나랑 밖에 좀 다녀오자. 우동. 유우동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호칭은 너무나 역겨워 그녀의 영혼까지 꿈틀거릴 지경이었다.